지금부터 제1세션의 자장을 맡고 계신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문수 부총장님 진행으로 첫 번째 시간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좌담회 주제는 남북 자원협력 활로 모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문수입니다. 예, 저희 이번 세션의 주제는 남북 자원협력의 활로 모색 방안 부분들입니다. 사실 지금 남북 관계가 되게 좀 오랜 상황에 상태에 되게 좀 침체되어 있고 합니다만은 이제 내년도가 되면은 어쨌든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전에 이제 고유한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북미 관계가 한반도 정세가 아직은 어떤지 잘 답답한 상황들입니다만 북한이 제재에다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좀 북한 스스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저희로서는 항상 남북 관계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풀릴 듯 하다가도 안 풀리는, 하지만 또 안 풀릴 듯 하다가도 또 언제 모르게 풀렸던 2018년의 경험 자체가 또 함축하는 바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둬야 된다는 그런 교훈들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남북 자원 협력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5분의 말씀을 이제 듣기로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와 토론이라는 형식보다는 그냥 패널들께서 먼저 한 10분 정도 말씀을 주시고 한 10분 정도밖에 이제 시간이 남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더 마무리하는 발언.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멘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패널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 이제 왼쪽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작물과원공사의 신홍준 전 본부장님. 이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연구위원님. 이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고상모 단장님. 이어서 제 왼쪽에 계십니다. 한국공업협회 기술위원장 황희덕 위원장님. 그리고 같은 공동주체이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박충환 부장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6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 이제 처음에 패널들 말씀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한 8, 9분 어쨌든 10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사를 기획하신 쪽에서 이제 저한테 지금 타임워치를 주셨는데 1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타임워치가 아마 울리겠죠. 어쨌든 10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선에서 먼저 모두 발언 내지는 본인들의 생각을 말씀을 주시고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더 한 번 더 돌아가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만은 시간 여력이 어떨지는 저도 장담은 못한 상황들입니다. 그럼 먼저 아까 소개드린 순서대로 먼저 광물자원공사의 신영준 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광물공사 신홍준입니다. 오늘 남북 자원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발표할 순서는 추진 배경, 그다음에 북한 광산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러면 남북 자원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에 대해서 이 순으로 세 가지 섹터로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 자원협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광물 자원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남북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서 우리 고유한 원장님께서 평화 경제 쪽에 이제 이 심도 깊은 강연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7년도 14선언, 문재인 대통령 18년도에 4.27 선언에서도 항상 자원개발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는 북한 평화와 경제를 얘기하면서 북한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 개발이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총 그 수출액 중 광물 자원이 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광업 부분이 경제 규모의 한 12.6%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 광물 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으로는 광물 자원의 세계적 수입 국가인 중국 1위, 일본, 한국 등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중에 특히 관심 강종으로는 북한에 많이 매장돼 있다고 보는 철, 동, 연화연, 석탄,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등이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광산으로는 무산의 철광산, 해산의 동광산, 검덕의 연화연 광산, 대흥의 마그네사이트 광산, 이팔직동의 무연탄 광산 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수급 측면에서 보면 북한 광물 자원의 개발이 필요한 것은 북한의 주요 그 부존되고 있는 금속이나 비금속 그 생산물을 남한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한이 북한에 대한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걸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광물 자원에 대한 20여 개 광산에 대한 투자 및 조사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세계적인 제련 기술, 비금속 부하치 기술과 ICT를 이용한 광산 현대화, 대형화, 자동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질, 개발, 환경 등 광업 전문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성 공업 지역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 광물 자원 잠재력에 대한 신중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광물에 대한 잠재 가치가 그 3천조에서 1경위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은 광산별로 증산 실태만 허용하고 있지 거기서 나오는 인명 그 사고라든가 가스 폭발, 지표 침하, 광해 문제 등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한 매장량의 어떤 불확실성, 또 저품위, 깊은 심도, 인프라 열악, 광해 문제 등으로 향후 북한 광물 자원을 개발한다면 투자비 증가 요인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는 북한 광산 현황을 좀 살펴보면 북한에는 총 한 728개 광산이 가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석탄이 241개, 한 33%, 또 금속이 한 260개로 36%, 비금속이 227개로 31% 추정되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한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광산에 대한 정부 기구로서는 매장량 조사를 담당하는 자원개발성이 있고 또 철 부분을 담당하는 금속공업성, 또 철을 제외한 모든 광물에 대한 채취공업성, 또 석탄을 담당하는 석탄공업성 등이 있습니다. 북한 광물 자원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외국 기업들이 한 44건의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 중국이 33건으로 한 74%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한국도 흑연, 또 석재, 무연탄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했지만 잘 알다시피 2010년도 5.24 조치로 사업이 모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광물 자원을 개발한다라면 몇 가지 정도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산의 철광산이라든가 해산의 동광산, 검덕의 연화연 광산, 대흥의 마그네시트 광산 등은 세계적인 대형 광산을 보유하고 있고 또 북한 주요 대형 광산 광종이 희한하게도 남한이 주요 수입 광종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금속광, 석탄광, 희유금속광 등 다양한 광종이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 장점으로는 어떤 자원 개발성을 중심으로 해서 탐사 조직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대형 광산에는 4년제 야간 대학이 신설되어 있고 공업대학, 또 석탄대학 등 교육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북한 광산 근로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실제 북한 자원 그 광물 자원을 투자한다라면 거기서 이게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시사점이랄까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력 부분에서 주파수나 또 전압의 불안정, 빈번한 정전 등에 대한 전력 문제, 또 항만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열악해서 운송하는 문제, 또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 문제, 계약 물량 미충족, 이미 공급 중단 등 판매 문제 등이 있고 또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투자 안전 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합작 계약 위주로 경영 참여가 제한하는 등 경영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그 광물 자원을 개발할 때 정치적 리스크, 부풀린 매장량, 시설 노후, 인프라 열악, 광해, 광업 통계에 대한 제한, 산악 지형에 위치하는 등 이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요 대형 광산 강종이 유일하게 남한이 주요 수입 강종과 일치하기 때문에 북한 광물 자원을 개발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 등 남북 공동 번영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광물 자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끝으로 남북 자원 협력 추진 방안으로는 저희들은 진출 방향은 남북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진출 조건은 정치적 위험 해소, 투자 보장, 또 글로벌 스탠다드를 전제로 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정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북한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는 남한이 주도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북한 광물 자원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클린 한국을 위한 강해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에서는 이런 남북 자원 협력 추진 방안으로서 핵심 협력 강종 선정을 위해서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전략적 중요도와 상생 협력 가능한 철, 연화연, 마그네사이트, 무연탄 등 19개 핵심 강종을 선정한 바 있고 또한 소프트 분석을 통해서 3대 전력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첫째로 단천 자원 특구형 단지 조성 협력 사업입니다. 단천은 마그네사이트, 연화연, 철 등 56개 강산을 보유한 북한 최대 규모의 광화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산과 가공 산업이 동반 지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남북 경협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단천 자원 특구 시범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화 모델을 연구를 하여 제시하였고 향후 남북 기술 세미나 공동 개최를 통해서 단천 자원 특구 시범 단지 사업화 모델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단천 자원 특구형 단지 조성에 대해서 고도 가치와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광산과 가공, 소재, 재련 산업 등을 유치로 글로벌 수출 자원 산업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프라 지원형 자원벨트 협력 사업입니다. 북한이 개방된다면 동해안, 서해안 지역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건설을 위한 석회석, 규석 등 비금속광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석회석 광산과 시멘트 공장을 동반 지출해서 시멘트를 자체 원료 공급하고 수익 보장형 광산 현대화로 인프라를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미래 대비 전력 탐사 협력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강종을 탐사에서 개발 생산까지 패키지 지원하고 공동 투자 개발로 유도해서 국내 소유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칭 남북 광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정례화하여 북한 강산 자료에 대한 수집 분석하고 필요시 공동 조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동 조사 방안으로는 철, 연, 아연, 동, 마그네사이트, 석탄 등 대성 강종을 선정해서 시추 조사를 병행해서 경제 매장량을 확인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유망 강산을 발굴하고 빅데이터를 작성해서 북한 강산 장기 진출 방안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중 공동 자원협력 사업을 제안합니다. 한중이 공동 번영, 경제성, 투자 보장, 통계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제공하고 광산과 가공 산업에 동반 진출해서 남한 및 중국이 주 수입 강종들인 철, 동, 석탄, 연화연, 마그네사이트 등 위주로 개발하되 최대한 한중이 기술적 강점을 활용하여 투자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북 그 자원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 몇 가지를 제명해 주셨고 협력 방안에 대해서 좋네요. 자원 특구형과 이제 인프라 지원형 전력 탐사 그런 부분 나눠주시고 마지막에 한중 공동 자원 협력이라는 아이디어까지 주셨는데 어떤 형태로든 좀 더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들입니다.
이어서 그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님으로부터 남북자원협력 활로 모색에 대한 석탄 분야의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입니다. 저는 오늘 그 북한의 석탄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하고 북한의 석탄 자원을 남북 협력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아시는 바처럼 북한에는 무연탄이 45억 톤, 그리고 갈탄이 160억 톤 정도 이렇게 풍부히 보존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석탄 산업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석탄 산업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아마 1985년부터 1990년 그 사이쯤 될 것 같아요. 그때 한 3,500만 톤에서 4,000만 톤 가까운 생산량들을 실현했던 시기인 것 같은데, 근데 1990년부터 북한 석탄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퇴조하게 됩니다. 그때에 극심한 경제 침체가 나타나고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모든 연관 산업들이 동반부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석탄 산업에 공급돼야 될 온갖 그 중간 투입재들 공급이 안 되죠. 대표적인 것이 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탄광 기계들 운영이 어렵고, 또 침출수 펌핑이 안 돼서 경내 침수 상황이 전국 탄광으로 확산되고, 또 근로자에 대한 배급 이 불가능해서 근로자들이 이탈하고 이런 최악의 상황인데, 95년 6년 대홍수가 크게 두 번 탄광지대를 덮치면서 갱구들이 침수되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다가 2010년경이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복구되고 있던 중에 2011년부터 중국에 대한 무연탄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중국에 한 해 2,250만 톤 정도를 수출을 해서 북한 외화 수입의 40% 정도를 석탄 수출로 충당을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되니까 북한의 석탄 수출 산업은 그 특수경제라고 불리는 그 외화벌이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는 산업으로 육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내수용 석탄을 공급하는 기존 탄광들과 달리 수출용 석탄을 생산하는 외화벌이 탄광들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면서 활성화됐고, 덩달아서 국내 내수용 탄광들도 그 생산량의 일부를 10% 미만입니다. 일부를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일부를 수출하면 돈을 가지고 탄광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 덩달아 내수 탄광들도 함께 좋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유엔 대북 제재에 의해서 타격을 받습니다. 2017년 8월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수출용 석탄 산업들은 지금 전량 폐광된 상태에 있고요. 내수 탄광들도 그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또 코로나 겹치고 모든 산업이 함께 어려운 상황이어서 북한 석탄 산업의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연산 한 2천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북한 석탄 산업을 우리 남북 협력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추진 방향은 어떻게 구상되어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북한 석탄 산업이 재생산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의 구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즉 북한 탄광들이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 사업을 구상해서 해줘야 북한 석탄 산업이 그나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처럼 북한 산업, 석탄 산업은 그 체제 특성상 석탄을 캐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수요처에 배달만 해주죠. 발전소에 얼마, 제철소에 얼마 이렇게 갖다 주고 끝나는 거예요.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석탄은 재생산 투자가 불가능한 구조 속에 빠져 있고 지금도 배급이 안 되고 월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근로자들도 점점 탄광에 출근하는 대신 장마당에 상산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협력 사업을 구상할 때 탄광들의 재생산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협력 사업들이 설계돼야 되겠다. 이것을 저는 북한 석탄 산업 활성화 남북 협력의 추진 방향으로 저는 설정을 하고 싶고요. 그러한 협력 사업을 한 4가지 정도 제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북한의 그 남북 합작으로 연탄 공장을 세우는 사업을 저희가 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 공장을 세우면은 연탄을 찍기 위한 원탄을 탄광에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탄광은 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탄광 운영 자금을 하고 재생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 북한에 전역에 한 50개 정도 연탄 공장을 세우면 한 50개 탄광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장마당에 아니면 석탄 장사한테 석탄을 사다가 연탄을 찍어서 자기들이 씁니다. 돈을 주고 사거든요. 지금 사는 가격보다 원탄을 좀 싸게 공급받으면 지금 사는 연탄 가격과 비슷하게 공급하거나 더 싸게 공급하거나 정부의 보조나 이런 것들이 좀 동원된다면 더 많이 싸게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민생도 개선하고 석탄광도 재생산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는 이런 형태로 협력 사업을 구상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 석탄을 사주는 겁니다. 수입하는 거죠. 우리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의 무연탄을 수입해왔어요. 6년 동안 아주 안정적으로 수입을 하다가 오이사 조치 때문에 이제 중지된 후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연간 무연탄을 700만 톤에서 900만 톤 정도 수입을 하고 있고 아역청탄은 이게 북한 갈탄하고 이게 대체 가능한 탄인데 아역청탄은 3천만 톤에서 4천만 톤 정도 해마다 보통 수입을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북한에서 사자는 겁니다. 그럼 북한 탄광들은 현금이 생기니까 재생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유형으로는 저는 이제 에너지 쪽에 있으니까 에너지 인프라 협력 프로젝트를 예를 들겠습니다만 다른 남북 경협 사업과 석탄을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북창화력 발전소 13호기, 14호기 그 2기를 개보수하는데 약 1,385억 원 정도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 이윤 한 10% 정도 얹은 것을 이제 투자 원리금이라고 한다면 그 투자 원리금을 석탄으로 상환받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37만 6천 톤씩 10년간 상환받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그러면 그 석탄은 어떤 탄광이 캐야 되느냐 탄광을 또 현대화해 줘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석한 것이 직동 탄광 순천에 있는 무연탄 탄광인데 이것을 연산 생산 능력 200만 톤 규모로 현대화하는 협력 사업을 하자. 약 2,200만 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27만 4천 톤씩 10년간 상환받으면 돼요. 그러면 직동 탄광은 200만 톤 생산 능력에서 27만 톤씩 해마다 상환하고 나머지 것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죠. 그중에 일부를 남한에 수출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탄광 산업의 활로를 터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남북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하고 북한 석탄하고를 연결해서 북한 석탄 사업을 지원하는 구상이 좋겠다는 거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북한이 갈탄이 많은데 제대로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갈탄 개발
협력 사업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 콜베드 메탄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협력 사업, 또 갈탄 가스화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유망한 사업으로 설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녹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북한 석탄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북한 석탄을 남북 사업에 활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석탄 산업의 재생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프로젝트들을 설계하고 어떻게든 좀 상업적인 석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설계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민생 지원 프로젝트에 우선하자. 민생이 살아야 산업도 살고 뭐 산림 녹화도 되고 환경도 좋아지고 합니다. 민생 지원 프로젝트, 앞서 연탄 공장을 예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으로 강조할 것은 가급적 최대한 북한의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자. 남북 간의 거래는 민족 내부 간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우호적인 조건을 협력사업 설계에 포함시킬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북한 석탄을 사자 뭐 그랬는데, 북한이 갈탄을 수입할 때 수입 부가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우리가 호주나 인도네시아나 수입할 때는 부가금이 들어가는데 민족 내부 간 거래니까 그런 거 면제해 준다든지 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우리 프로젝트에 상환해야 될 상환 기간이 짧아지겠죠. 뭐 이런 저런 정책적 지원 이런 구상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급적 친환경적인 좀 선진적인 기법들을 동원한 프로젝트를 설계하자. 발전소가 대부분 미분탄 화력인데 그걸 뭐 순환유동층으로 개보수한다든지 뭐 그런 등등이죠. 수력 발전소를 개보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협력 프로젝트를 설계하는데 고려되면서 북한 석탄 산업이 조금씩 활로를 찾아가게 하는데 남북 협력 사업들이 기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의 경제 남북 교류 협력이 이제 뭐 시작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축적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구 자체도 좀 많이 좀 진보하는 듯한 느낌들을 받는 것이, 어쨌든 이제 뭐 북한과의 석탄 그 교류 협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김경수 박사님 제시했듯이 이제 이런 네 가지 방안들, 좀 더 구체화된 방안들이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지원 협력이라 하더라도 이제 상업적인 베이스로 한다는 것들이 점점점 중요해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의 여건 변화, 시대적인 화두가 사실은 뭐 기후 위기 극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남북 간의 에너지 협력에서도 친환경적인 효과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지금 뭐 저희가 이게 지금 10분을 맞췄습니다만, 요거는 뭐 주최 측에서 그 청중분들과 이제 발표자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올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저보고 보라고 이제 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대략 한 12, 3분 정도 이제 시간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해드리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지질자원연구원의 고상모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반도 광물자원개발 융합연구 단장 고상모입니다.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맡은 주제는 이 남북 광물자원 기술 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협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이 광물 자원에 필요한 기술 굉장히 많겠죠.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넓게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세부 기술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선 꼭 필요한, 남북이 협력해야 되는 꼭 필요한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세계의 광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북한의 광업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자 이제 남북 광물자원 기술 협력을
어떤 기술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계 광물 자원은 이제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장기간 동안 광물 자원을 생산해 왔기 때문에 이제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채굴하고 있는 심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광석들의 품위가 점점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만 남아 있어요. 또 환경적인 제약들이 많아서 환경 친화적인 자원 개발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츄에이션에 지금 직면해 있고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뉴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고 휴대가 간편한 장비들이 개발이 되겠죠. 또 하나는 세계 광업의 이슈는 시간을 적게 들이고 돈을 적게 들이고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겁니다. 광물 생산 효율성 향상이죠. 그걸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원격화, 기계화, 자동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대규모 광업사들은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 실시간 모니터링 또는 예측 가능한 최적화된 조건 마련 그리고 자동화된 장비들 이런 것을 서로 사이클링 시키면서 이 효율적인 생산에 돌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되면 자동화되고 통합된 이런 플랫폼이 가동이 되면은 마이닝도 보다 안전하고 보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를 봤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2015년도에 북한에서 보고된 자료를 제가 요약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도 이제는 광물자원 탐사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질도도 3D 지질도가 필요하고 3D 광채 모델이 필요하고 수치 지질도가 필요한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RS, GIS, GPS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데 위성 자료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화학 탐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부족해서 지화학 장비가 분석 장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지구물리 탐사도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데 광산 지역 외에는 잘 못하고 있고 시추 탐사도 1980년도에 30만에서 40만 메다를 연간 시추를 하다가 97년 이후에는 1만 메다밖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질 탐사 장비 중에서도 특히 시추 장비는 석탄 공업성의 경우입니다만은 2013년도 12대밖에 없고 가동 가능한 건 7대밖에 없다. 지질 탐사 인원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광물자원 생산량 통계 자료를 보면은 80년대 이후부터 반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90년도부터는 그 전에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건이 이렇게 북한이 광물자원 탐사 개발에 또 상당히 열악하게 해왔다는 거고요. 지금 북한에서 가행되는 광산수가 많다, 뭐 720개, 뭐 저희도 과거에 760여 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면 2015년도 보고된 자료인데요. 금속 광산은 중앙공업 광산이 29개, 중소규모를 합치면 1900개가 된답니다. 비금속 광산은 중앙공업 광산이 76개, 중소규모 광산을 포함하면 약 711개가 된다. 총 2,600여 개인데 중앙공업 광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광산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게 한 100여 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금속 광산과 비금속 광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금속 광산은 점점 세계 광업의 변화처럼 점점 북한에 있는 금속 광산들의 채굴 심도가 신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검덕 광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00m까지 지금 내려가 있고요. 해상 같은 경우에도 700m, 80m 지금 내려가 있고.
또 비금속 광물 광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로 북한이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문제로 가공 기술이 부족하고 비금속 가공 기업체가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금속 광산의 경우에는 개발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비금속은 가공이 뒤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 압축강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좋은 예로 그 북한 전국 지질탐사부문 일군 열성자 대회가 1916년 9월 25일 날 열렸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서신을 보내는데 지질탐사 사업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인데 광물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재래식 탐사 방법만 적용해서 그렇다. 현대 과학기술에 토대한 탐사 방법을 혁신적으로 개발해라 하는 거. 과학적으로 해석해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 그 전략 자료에서 보면은 생산 기술, 고효율 선별 기술, 활용 기술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도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저희 그 DMR 연구단이 지금 이제 6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광물 자원 협력을 위해서 기술 개발들을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그런 기술 개발들의 이제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탐사 기술이죠. 북한의 뭐 전역을 단시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짧은 시간에 북한의 광물자원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항공 탐사가 필요하고요. 그 항공 탐사 중에서도 항공 전자 탐사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북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짧은 기간 내에 북한의 금속 유화 광산들을 저희가 탐지하는데 이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준비를 해왔고요. 또 북한에 지금 가장 많다고 하는 마그네사이트도 저희가 초분강 영상 자료를 취득을 해서 그걸 해석함으로써 북한의 마그네사이트를 모함이 되는 백운석이나 석회석과 구분하는 그런 판별하는 그런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북한에 많다고 하는 히토류 탐사를 현장에서 방사능 측정기와 태블릿 PC와 GPS 수신기 세 모듈을 가지고 현장에서 자료를 취득해서 현장에서 해석하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전자 탐사 시스템은 주로 연안과 같은 그런 유화광산 탐사, 드론 기반의 이런 그 초분강 탐사는 마그네사이트 탐사, 그리고 이 인슈트 탐사는 히토류 탐사에 저희가 아주 맞춤형으로 적용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러한 것은 다 고도화된 탐사 기술이라는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광산들이 신부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데 1km에서 1.5km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비산 먼지가 상당히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북한 광산에 맞는 소형 와류형 세정식 집진 장치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또 갖추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가장 광물 선별에 많이 쓰는 게 부유 선별이에요. 그래서 부유 선별을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효율적인 선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것들이 그 부유 선별을 할 때 기포와 금속 입자가 흡착하는 힘을 측정하고 또 부유 선별이 일어날 때 기포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금속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상태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해서 즉 이 광산 현대화하고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그 기반을 지금 갖추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그네슘 아까 그 이광재 그 외통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마그네슘 쪽에 마그네슘도 저희가 신재련 기술을 개발하고 합금화 기술을 개발하고 또 히토류도 저희가 히토류 자석까지의 히토류 광물서부터 가공을 처리를 하고 가공을 해서 자석까지도 개발하는 막 그런 광물 탐사에서 소재까지 가는 전주기적인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하고 있으면 뭐 이런 부분 다 고부가 가치 쪽이 되겠죠. 준비하고 있으면은 지금은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저희가 맞춤
솔루션을 이제 제시를 해서 그러면 이런 R&D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남북 광물자원 협력 기구가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남북 그 연구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R&D가 수행이 되게 되면 이런 맞춤형 핵심 기술, 상용화 기술의 교류가 이렇게 이제 현장으로 적용이 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 이 R&D가 북한의 관련 산업을 뭐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지금 광업 선진국에서도 지향을 하는 겁니다만은 신속하고 정밀한 탐사, 정확한 부전량 평가, 안전하고 경제적인 채굴, 채광, 고효율 친환경 성광 재련, 고기능 고성능 소재 개발 이것이 마이닝과 소재 산업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기술들을 저희가 갖추고 있으면 우리 남한의 기술 또 북한의 자원이 서로 만나서 이런 자원기술 강국을 이루어가는데 그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지금 뭐 마지막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만나서 자원 기술 강국을 이뤄가는 그 남북 경협의 또 다른 청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발표문 맨 맺은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한 간의 광물 분야의 자원 협력을 하기 위한 직접적인 투자 이전에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그 기술 협력들 아까 특히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신 이제 첨단 기술들의 그 협력들을 통해서 먼저 신뢰를 구축하고 나서 자원 협력을 하자는 부분들은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기술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이제 뭐 항공 전자 탐사도 그랬고 드론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인슈트도 이제 관련된 설비들이 이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뭐 제재 때문에 못 들어가는 현실들이니 좀 더 상황이 좀 호전되어서 이제 이러한 협력이 그리고 협력의 아이디어가 결실을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광업 이제 민간 기업의 관점에서 본 자원 협력입니다. 광업협회 황희덕 기술위원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광업협회 기술위원장 황희덕입니다. 저는 그 남북자원협력 그 활로 모색을 위해서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최근 북한은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코로나, 뭐 경제 제재 조치로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전국 노병 대회 연설에서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코로나죠, 그렇죠?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란과 애로가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로 이제 기온의 그 상승과 장기적인 장마 등으로 인해서 북한의 식량 수급에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또 북한의 그 안보 기후 위험에 관한 저 최근 보고서는 북한 쌀의 38%와 대두의 30%를 경작하고 있는 한경남도 평안북도 지역이 2035년까지 지금과 같은 그 기후 변화가 장마, 가뭄 이런 게 순환되는 것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1990년대 초 그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지는 가뭄과 홍수의 조합과 정확히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0년 7월 13일 날 북한이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자발적 그 국가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1919년에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는 1,317달러입니다. 1,317달러로 2014년에 696달러에 비해서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아직 빈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34.6%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 2017년에 36.6%보다 오히려 이제 감소한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식량 생산량은 552만 톤으로 2019년에 비해 100만 톤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7만 5천 톤 정도 부족한 거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유엔 그 식량 농업 기구에서는 그 북한이 올해 86만 톤 가까이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처서 때 비가 왔지만은 처서 이후로다 오는 비는 그만큼 온양만큼 그 양복이 감소한다는 그런 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식량 위기에 처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희소금속이라든가 광물 자원을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 5월달에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남북관계 개선이 되면 광물 자원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지 기반을 조성할 것에 대해서 했는데 첫 번째가 남북 자원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촌 흑연 광산 등 기존에 투자된 광산의 협력을 재개해서 활성화하자라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 정촌 흑연 광산의 공동 개발은 굉장히 우리가 향후 북한의 자원을 개발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기술, 장비 이런 모든 설비를 제공하고 북한이 개발 생산하는 그래서 그거를 산물로다 흑연으로다가 갚는 그런 방식이 양쪽 다 전부 달러를 쓰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까 저희 앞에서도 신홍준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그동안 오랫동안 광산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따른 광미라든가 지표치마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장마만 지면 댐이 무너지고 광미댐이 무너지고 이런 광해에 대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5일 날 출범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 같은 우리나라의 전문기관을 투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거는 유망 지역에 대한 공동 개발을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조사했던 단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에 많이 매장돼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매장돼 있는지 그리고 품위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연의 DMR 사업단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런 것을 조사 탐사하는 것을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오지 탄광이라고 그러죠. 613 탄전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여기 있는 45억 톤이나 되는 갈탄을 활용해가지고 호주처럼 갈탄에서 수소를 제조해서 수출을 한다거나 그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걸 제안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력 기반, 법, 제도 이런 기초적인 것이 표준화 통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해서요. 우리가 제재가 풀렸을 때 북한하고 자원 개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자원 개발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안정 이런 각종 리스크를 우선 제거해야 돼야 해결이 될 것이고요. 북한 광물 자원 개발에 있어서 북한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북한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세계적인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공존하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자원을 개발할 때 세계 자원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런 취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북한 자원을 개발할 때는 개념을 좀 달리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모든 나라들의 그런 이해를 같이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지. 우리가 뭐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만 특허권이 있거나 뭐 특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원 개발하듯이 그거는 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 남한은 그 언어도 통하고 거리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 주간 우리 회사들이 주관사가 돼가지고 세계 각 회사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천 지역이라든가 그 저기 정주 이렇게 히토리가 많은 정주 지역 같은데 아까 저기 말씀하셨지만 뭐 특구를 지정해가지고 이런 정치적 뭐 안보적 이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고 통행하고 그 개발할 수 있게 그런 특구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특구 내에는 뭐 그 북한에는 뭐 큰 그 광산마다 뭐 야간 대학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 특구 내에 국제 대학을 세워가지고 에너지 광물 자원의 조사 개발 탐사서부터 소재까지 다 포함한 소부장을 다 포함한 그런 종합적인 공과 대학을 만들어서 국제사회가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신경을 쓰는 그런 대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 내에 그 부설 그 기능원 훈련원 같은 걸 둬가지고 거기 있는 그 저기 종업원들 광산 종업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설 훈련을 두게 되면 우리도 지금 그 광산마다 그 저기 기능원들이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경제제재가 불려서 그런 대학들 기능원들이 활성화가 되면 훈련이 활성화되면 서로 공유해서 정보본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광업인들이 그 제일 그 저기 북한하고의 문제 느끼는 게 이런 정보의 고갈, 정보가 지금 뭐 이제 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라든가 DMR 융합사업단 등에서 많은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보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남북 간의 그 광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서로 상대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석탄이라든가 이런 그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그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는 거 석탄, 골재, 규사 뭐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융자매강이라든가 돈을 우리가 저 장비라든가 돈을 주고 그만큼 또 광물을 받아오는 그런 방식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국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그런 공동 개발을 해서 그 북한 자원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기업의 관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뭐 그 민간 기업들이 뭐 북한이라는 대상 자체가 그렇고 특히 북한의 그런 광산에 대한 그 정보들이 부족한데 그 실제로도 뭐 어떻게 처음부터 이제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북한의 어느 분과 그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갈증들 목마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회의를 공동 주최하신 이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중요한 기능이고 또 키워 나가야 될 그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히 또 뭐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 개발의 또 필요성과 중요성들을 강조하신 것들도 뭐 경청할 만한 부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공동 주최시기 때문에 10분을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박충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남북 당국 간 자원협력 추진 방향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당국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단천 사업 추진 경과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국제 자원시장 변화 전망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천 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본 사업은 남북 당국이 서로가 풍부한 물자를 교환함으로써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합의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의 주요 골자는 남한에서는 북한이 필요한 신발이나 섬유 같은 생필품 원자재를 현물 차관으로 제공하고, 북한은 단천 지역의 광산을 공동 개발해서 광물, 광산 개발권, 그리고 처분권 등으로 상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천 지역에 있는 세 개 광산과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 남북이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2007년 하반기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조사 결과 검덕 연화연 광산, 그리고 대흥 마그네사이트 광산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중에 광산 개발을 위한 전력, 철도, 수송 등의 인프라는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지 조사 이후에 남북 관계가 변화하면서 2008년도에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는 못했고요. 그 이후에 북한은 2012년도에 단천항을 현대화했고,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단천에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전력과 수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한은 여건 조성 시에 사업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남북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광업 인프라 유관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관련 정보를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후에 국제 자원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두 가지 분야로 예상이 될 텐데요. 첫째는 국제 공급망이 재편될 거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비용과 효율 중심으로 국제 분업 체계가 구축이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기 전부터도 벌써 공급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주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동맹국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가시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6월 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했던 공급망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핵심 광물과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망이 미국 안보의 필수 요소라고 지적하고, 공급망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나 배터리, 그리고 철강 등의 제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리튬, 니켈, 흑연, 마그네시아 같은 주요 원료 광물은 특정 국가에 수입이 편중되어 있어서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공급망 재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정국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료 광물 공급선 다변화가 필요하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풍부한 흑연이나 마그네시아 등을 활용한 한반도 공급망 구축이 방안 모색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국제 자원 시장의 또 다른 변화의 축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주요국의 탄소 중립 정책이 확산되고 기업도 환경과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중국조차도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와 대응한 각국의 정책적인 노력과 기업의 투자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2월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 금년 중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약 7억 3천만 톤 정도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전력, 산업, 수송 분야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양이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석유와 시멘트 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이 산업 부문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탄소 저감 정책이 강화되면 될수록 연관 산업과 광물 수요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나 모터에 들어가는 흑연, 망간, 히토류 등의 친환경 연관 광물의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반면에 석탄이나 석회석처럼 제조 공정에서 아니면 사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수반되는 광물의 수요는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화력 발전은 석탄이나 LNG 같은 화석 연료 대신에 수소나 암모니아 등으로 연료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 활용하는 기술의 상용화가 확대돼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에서는 코크스와 석탄을 수소 환원제로 대체하고 시멘트에서는 순환 재생 연료와 원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 석회석 원료에 대한 대체도 방안이 모색되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자원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면서 마그네사이트, 흑연, 규석, 히토류 등 국내의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경제를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원료 연료의 국산화와 중요 자원을 적극 개발하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약 3년이 지난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마그네시아와 흑연 공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재차 언급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열린 8차 당대회에서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경제 전략으로 정비 보강을 제시하고 경제 정상화를 표방하였습니다. 중심 과업으로는 금속과 화학공업에 대한 투자 집중, 그리고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 대한 생산 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자연재해, 대북제재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로서는 내부 자원을 활용한 현상 유지에 치중하고 있지만 여건이 변화할 경우 흑연이나 마그네시아, 히토류 등 북한의 풍부한 광물을 활용한 국제시장 진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을 감안하여 남북이 협력할 대상 광종을 선정하되 탐사와 채굴, 1차 가공은 북한이 맡고 고난도 가공, 재련과 소재화는 남한이 담당하는 남북 분업 체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원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50년 한반도 자원협력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해서 남북이 공동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흑연, 히토류 등의 광물은 남북이 공동 매장량 조사와 사업성 평가를 하고 장기적인 한반도 공급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광물들은 연관 산업의 장기 발전 방향과 연료 원료 수급 방향을 전망을 감안해서 남북이 함께 공동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 협력의 방향을 경제적 수익 위주에서 지속 가능성 제고도 같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단천 사업은 북한 광산과 인프라에 투자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치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산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서 북한 주민들이 남북 협력의 필요성과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식수 위생이나 자연재해 등의 비영리적인 개발 협력 지원을 경역과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광산의 경우에 미흡한 환경 처리로 인해서 주변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홍수가 발생하면 하류의 농경지로 오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복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합니다. 따라서 계기 시에 북한 광산 지역에 대한 오염 실태 조사 그리고 복구를 위한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광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올 여름에도 폭우로 인해서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일대에 많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기 시에 이재민을 위한 의약품, 식량, 복구 물자 등 인도적 지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5분의 이제 그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전부 다 남북한 자원 협력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실은 주제 발표를 하셔도 충분할 만한 주제이고 또 그러한 그 연사분들인데 뭐 이런저런 사정상 발표 시간들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못 드린 게 아니고 이건 주최 측에서 안 드린 것이라는 로 이제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간 관리를 못한 것은 뭐 제 잘못입니다만, 자 어쨌든 뭐 좀 그 많은 아이디어들을 주셨고 특히 이런 주장들과 논점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좀 더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만은 뭐 시간 계상 안 되고 뭐 앞으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기회들을 통해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구상들을 어쨌든 좀 더 실현시킬 수 있는 날들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이제 다짐을 하면서 1세션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1세션에 좌담에 수고해 주신 우리 좌장님과 그리고 다른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